지인이신 정혜선님의 말입니다. 덕분에 정신 차리고 좀 더 나은 인물이 되겠다고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문영환님이 말했습니다. 고맙고 미안합니다. 이민희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에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이 사회의 의인입니다. 아직 많은 것을 누릴 나이인데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만년필 운영자 신혜정입니다. 꿈꾸는 만년필 운영자 양정훈 코치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사실 안녕하냐라는 말이 참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안녕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더라도 이런 기억들이 더 지나가고 그냥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글 쓰시는 분들, 작가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시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좀 많이 슬프고요. 주변에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같이 좀 더 슬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을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젠가 저희가 지금 이 기적을 바라는 순간이 지나고 나서는 좀 더 냉정하게 사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동안 올바르지 못하게 글을 쓰고 사람들을 더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사례까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바르지 않은 글쓰기에 그런 사례로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공유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좀 느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저희가 꿈만필 처음 오프 모임 때 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수업이 진행됐었는지 글쓰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가 정신 관련해서 2탄 변칙의 세계에 대해서 나누고 개인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그래서 책과 함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미션과 연관된 책 그리고 다음 주 게스트 진행할 얘기들을 저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꿈꾸는 만년필 처음 오프 모임이 있었어요. 저번 주 토요일에 시작이 됐었죠? 네, 그래갖고 여러 작가님들이 같이 얼굴을 처음 뵙는 자리가 있었죠. 기분 좋게 만나기를 바랬었는데 약간 무거운 이야기도 저희 많이 나눴었고요. 작가님들이 처음 뵀는데도 너무 어색하지 않았던 점이 오프 모임 처음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글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가치관들을 좀 더 엿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고요. 모였었을 때 저희 했던 미션이 하나 있었어요. 오프 모임도 그냥 넘어가지 않은 꿈꾸는 만년필입니다. 네, 그랬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글쓰기를 같이 책 쓰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주제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또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각자 자유 형식으로 저희가 글을 써봤습니다. 그래가서 또 몇몇 분들께 같이 또 호응을 얻었던 글들을 일부 그 작가님들 실명으로 같이 한번 공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주제로 글쓰기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형식으로라도 한 번씩 정리해 보시면서 나눠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재희 작가님의 어떤 글이었는데요. 이재희 작가님이 이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본인의 친딸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작가를 꿈꾸시는 분께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들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빠시잖아요. 딸을 가진. 네네, 입장에서 그렇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그저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에게 매를 다 들었구나. 조금은 좀 심하다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네가 엄마에게 무례하게 구는 걸 보고 아빠는 좀 화가 많이 나더구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세월호를 보면서 잘 키우는 너에게 감사함을 느껴서이다.
차디찬 물속에 자식이 들어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봐야 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너도 잘 알더구나.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아서 그럴 것이라. 이 사태를 보면서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럽더구나. 특히 위험한 순간에 어른들 말을 잘 들으라고 했던 내가 앞으로 너에게 어른들 말을 잘 들으라고 할 수 있을까? 어른들 말을 잘 듣고 선실에서 가만히 있었던 아이들의 무고한 희생을 당하는 걸 보며 너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되더구나. 중요한 건 어른들 말을 믿어라, 믿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믿어라. 앞으로 세상은 누구의 판단보다도 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그러려면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경쟁과 생존, 성공 이런 것이 아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도리에 충실한 구성원이 되었으면 한다. 성공한 리더보다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말을 주저리 하는 건 매를 든 것이 미안도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른으로서의 미안함과 책임을 통감하고 내가 무엇이 소중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아빠도 최선을 다하련다. 이제 세상은 기본이 되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 그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을 지금부터라도 함께 나누면서 살자꾸나. 난 네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보다도 분별 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쓴다. 딸을 가진 아빠의 마음이 좀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성원으로서의 분별이 있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말이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요즘 분별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날 저희 오픈 모임에서 가장 그 조에서 인기 있었던 이야기였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의 또 공감을 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진실하게 글을 쓰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네. 다른 조에서는 그 김성북 작가님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미개입니다. 미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개한 네. 쪽 말할 때 미개인데 이 글을 쓰기 전에 아마 김성북 작가님이 이런 키워드를 아셨는지 아니면 모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지금 트렌드에 적합한 단어를 하나 골라서 글을 쓰셨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논설조인데요. 사고 소식 후 전원 구출이라는 뉴스가 오보라고 밝혀지고 실종자가 200여 명이라고 했을 때 나는 슬프고 잔인한 예감이 들었다. 다 죽겠구나.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글쎄 안 봐도 뻔하다. 지금 펼쳐지는 지옥의 출생도를 보며 결말이 뻔하지 않나. 언론은 거짓말을 하고 구조활동을 하겠다는 정부와 각 부서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이 틈에 정신이 이상한 녀석들이 나타나서 분노를 자아내고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수준만큼 그것을 운용하는 수준을 가지지 못했다. 총을 가지고 총구에 나무꼬챙이를 꽂아 도끼마냥 휘두르는 어느 정글의 원시 부족처럼 굴고 있다. 총이 발사되어 누군가의 가슴을 뚫어버리면 놀라서 주저앉아 하늘만 바라보며 울부짖고 있다. 제도가 그렇고 장비가 그렇고 언론이 그렇고 운용하는 자들이 그렇다. 총체적 난국이다.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져서 숙모의 철저한 직업 윤리와 해운사의 올바른 영업과 구조본부의 일관성 등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아수라장이 펼쳐졌을까? 감투쓴 자들은 뒷짐지며 와서 사진이나 찍으려 하고 기자들은 쓰레기 냄새만 풍긴다. 우리는 그냥 미개한 것이다. 아직 이런 것들을 누릴 자격이 안 되는 것이다. 그저 문명과 부의 향기에 취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외면하며 짐승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먹이만 배불리 먹으며 따뜻하게 자면 그만인 노예처럼. 고쳐야 할 곳이 한두 곳이겠냐만 먼저 해야 할 것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대충 뭐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 배만 부르면 되지. 우리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한자인 사람 인자를 보라. 서로 기대어 힘이 되는 인간. 이 악다구니가 어찌어찌 끝나서 마무리가 되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지내더라도 계속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
사람이 되기 힘들어도 짐승으로 살 수는 없지 않나. 이제 미개를 벗어나자. 전 제목을 들었을 때 이 미개라는 게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의미로 처음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 하루 이틀 전에 지금 서울시장으로 출마하신 국회의원의 아들이 국민들 수준이 미개하다고 페이스북에 올려갖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이슈와 맞물려서 단어 선택을 사실은 한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렇게 선정해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 미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괜찮은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을 자주 활용하시는 분이라서 그 글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저희가 오프 모임 하면서 네. 이렇게 글도 관련된 이슈들도 써보고요. 오프 모임에서 각각 작가님들에게 나눠주신 게 있었어요. 저희가 그 웰컴 킷이라고 해갖고 처음 글쓰기를 배우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전통이 있었죠.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가볍고 잘 써지는 만년필하고 그 만년필에 넣는 카트리지 그리고 두꺼운 노트를 한 권씩 드렸습니다. 오프 모임 때는 얇다라고 얘기하시더니 네. 그보다 더 두꺼운 노트보다는 좀 얇은. 그렇죠. 산대성의 원칙이 여기서도 발휘가 되네요. 네. 만년필이 주시는 의미가 저는 그때 이기 시작할 때 만년필을 받았었는데요. 그때가 만년필 처음 받아봤고 처음 써봤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 만년필이 뭔가 이야기만 많이 들어봤는데 쓰면서 느꼈던 점을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신 분의 의도는 전혀 모르고요. 그냥 주길래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넬론 받아서 만년필 카트리지를 껴서 써보는데 느낌이 되게 달랐어요. 되게 촉이 있어서 부담스럽고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써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들여진다라는 거. 쓰는 사람들의 습관이 만년필이 인식하기서 어느 순간에 부드러워진다, 길들여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만년필이요. 제가 쓰는 동작을 알더라고요. 각도를 조금만 달리 해도 되게 거슬리고요. 사각거리는 느낌이 되게 불편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지금은 생각해보는데, 그러니까 만년필이 길들여지듯이 개인적인 거, 그다음에 그만의 작가 정신을 가지고 글을 쓰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정말 좋은 의도로 해석을 해주시고 저는 그 의도가 성인 과정에 굉장히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드리는 의도도 작가 정신을 좀 더 발휘하시고 꾸준하시고 언제 어디든지 하실 수 있으라는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고 이걸 받아들이시는 분이 또 만년필이란 게 특성이 그렇거든요. 내 글 쓰는 그 펜 스타일에 따라서 이 촉이 다르면서 자세에 따라서 촉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각자의 폼, 각자의 스타일, 각자의 어떤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자세가 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오셨을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구조나 이런 사회적 시선과 관련해서 소재를 잡아서 글을 잠깐 같이 써보고 또 공유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 운영진 중에 한 분인 전영철 작가님께서 이제 꿈꾸는 만년필 과정을 참가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강의를 해줬죠. 네. 저는 전 작가님의 그 강의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자기 글을 써야지 남은 글에 댓글만 달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 했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최초 했을 때는 제 글보다 댓글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제 글을 쓰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늦게 가지만 제 속도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죠. 보통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멋진 소재나 주제, 남들이 보는 환상적인 사랑, 아니면 SF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내가 경험하는 내 이야기, 내 주변 이야기가요. 나한테는 굉장히 식상해 보일 수 있지만 남들은 사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갖다가 풀어내고
잘 묘사하고 그걸 통해서 느낀 점들을 기술하면 상당히 좋은 글쓰기가 나올 수 있다. 출발은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죠. 꿈만필에서 얻어가는 거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제일 못했을 때 얻어가는 게 책이라고. 아, 예, 네. 예. 그거는 여기 꿈만필 가정 성실히 하다 보면 책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네. 두 번째는 글쓰기 실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꿈만필을 계속 참가하다 보고 자신의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의 글의 변화를 보다 보면 글쓰기 실력이 올라간다. 네, 그 당연한 말씀이신 거고요. 마지막은 전 되게 의외였어요. 가장 크게 얻어가는 게 삶의 재배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어떤 건지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끝나고 집에 가면서 전 작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삶의 재배치는 확실히 얻었다. 되게 기분 좋아하시고 저도 뭐 그 강의 들으면서 꿈만필 하기를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삶의 재배치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내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시간 관리나 주변 환경이나 어떤 말하는 태도나 생각 같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지는 것들, 예,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인생에서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인생에 또 도움이 되는 꿈꾸는 만년필입니다.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더 해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작가 정신, 원칙의 세계에서 이어서 오늘은 이제 변칙의 세계를 말씀드릴 건데, 변칙이라고 하면 보통 뭐 복싱에서 변칙 복서락 하면 정해진 그 폼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좀 상대하기 까다로운 나름대로의 어떤 기법을 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변칙이라는 거는 그런 원칙의 룰을 따르지 않는, 예, 그러니까 뭐 좋은 표현이 아닌, 네, 그 이면에서 작가인 척하는 혹은 작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칙은 저번에 얘기를 해주셨고요. 작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원칙의 세계에서 글을 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변칙의 세계에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작가님이실까요? 1차적으로 자기가 글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독자에게 인정받는 글쓰기가 아닌 그냥 책을 냈다라는 행위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을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뭐 이제 일본에 좀 있으면 다른 책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제 일본의 어떤 교육문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지금 근현대사에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뭐 많이 외우고 많이 문제를 맞히고 그래서 좋은 우리가 말하는 명문 대학이라는 데를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하다, 뭔가 잘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뭐 문신을 가진 사람보다 넥타이를 맨 사람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도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지적 허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책을 많이 읽는다 그러면 저 사람 뭐 왠지 똑똑할 것 같아. 그런데 하물며 저 사람이 책을 썼대, 작가야,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울어보고 왠지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존경을 갖게 하잖아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게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없고 노력을 많이 해서 내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데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타이틀만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노력들은 사실 많이 기울이지 않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선호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 출판업계의 얘기들을 좀 더 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그 소개시켜드릴 책을 통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현장의 이야기들을 하나 좀 말씀드릴 텐데, 먼저 그 하쿠타 나오키라는 사람이 지은 꿈을 파는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꿈을 파는 남자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소설인데, 여기 보면 주인공이 우시가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우시가와라는 사람이 어떤 출판사의 그 영업 부장이에요. 그래서 이 출판사 이름이 마루회사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마루회사 네. 출판사죠.
그래서 그런데 그럼 출판사면 좋은 어떤 투고를 하는 작가, 예비 작가들의 책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의 책을 꼼꼼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돈을 내서 출간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작가님들 더 좋은 이제 원고를 더 다듬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분의 책을 내고 열심히 팔려고 홍보를 하고 보통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시스템이죠. 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설 속의 책이 그 조인트 프레스라는 그 이름을 나갑니다. 그래서 조인트 프레스가 뭐냐? 그랬더니 정말 책이 내고는 싶은데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위험 부담을 좀 안아야 된다.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판사가 일정 부분을 낼 테니까 저자도 일정 부분을 내갖고 출판을 같이 하자라는 식인 거죠. 그래서 자비 출판하고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자비 출판은 혼자서만 돈을 내는 거고 작가가 도는 거죠. 우리가 마케팅 비용, 재고 비용, 뭐 영업 비용을 다 내면서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작가도 돈을 낸다면서요. 그렇죠. 여기에 그 함정이 있는데 이 속에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 N화를 그냥 곱하기 10으로 얘기를 하면 저자들한테 한 사람당 책을 갖다가 출간하기 위해서 2천만 원에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의 돈을 요구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 책 한 권을 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보통 2천만 원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작가가 다 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을 하면 2,000부를 초판에 찍어요. 만약에 재고를 감안해서 옵션 인셜을 걸어서 2,000부를 찍으면 한 권당 그냥 단순하게 요즘에 이제 보통 15,000원 책이지만 그냥 10,000원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2천만 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2천만 원이란 건 책이 다 팔렸을 때 소비자들을 통해서 얻는 총 매출이지 그거 자체가 원가는 아니거든요. 원가는 그게 더 안 들어간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몇 개 생기는데 이제 여기 영업 부장하고 밑에 사원이 둘이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출판하는 원가비가 실제로는 뭐 한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많이 들면 그보다 조금 더 사실 500만 원 돈 안 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게 2천만 원이나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지적 허용을 부풀리는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속아가면서 마치 내 책을 내준다고 하니까 그냥 돈을 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에서 그런 환상 같은 걸 많이 심어주는 거죠. 출판사는 작가에게 그 2천만 원을 받아서 영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독자가 사지 않아도 출판사는 이미 작가한테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충분히 남고 그리고 현장의 재고로 팔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2년 있다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폐간 처분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재고 때문에 뭐 보관할 데가 없다 그러면 작가들이 그걸 다시 또 한 7, 80% 가격으로 또 사거든요. 너무 내 책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판사가 손해를 보는 게 없이 작가의 지적 허용을 충족시키면서 이런 책들을 낸다는 거죠.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 출판사 입장에서는 괜찮은 장사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냥 내가 책을 냈습니다. 내가 저자가 됐습니다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장사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방송을 하거나 뭐 안내를 하면서 글을 쓰면서 하는 게 조금만 본인이 관심 있어서 검색을 해보면 정말 자비 출판이라 할지라도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 현실하고도 조금씩 넘어오는데 인터넷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뭐 책 쓰기 이런 식으로 검색하잖아요. 그럼 이제 포털 사이트로 연결된 이렇게 스폰서 링크로 연결된 데들이 있죠. 근데 그런 데들의 특징을 보면 일부 어떤 그 영업을 하시는 데는 그렇게 글쓰기, 책 쓰기를 강의하신 데는 본인 출판사를 끼고 거기에 출판 비용을 받아서 기획을 본인이 해주는 비용을 받아서 이제 고가로 책정을 해놓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러니까 출판을 100%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출판 당연히 100% 되죠. 그냥 인쇄를 해서 프린팅을 해서 그냥 걸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가의 지적 허용을 만족시키고 작가는 비용을 지불해서 그 타이틀을 얻게 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장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런 곳에서 잠깐 학습을 하셨대요. 글쓰기 공부를. 네. 근데 거기에서도 출판사가 모든 비용을 내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고 하면 또 그 이후에 영향력도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글쓰기 실력. 그렇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아까 말씀드린 하쿠타 나오키의
꿈을 파는 남자라는 이 책을 보면요. 출판 업계에서 작가를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이제 그 지적 허용을 추용시키기 위해서 작가의 길로 들어서서 돈을 쓰는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 소설이지만 거의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띠지 중에서 작가 지망생이 절대로 읽으면 안 될 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한 번씩 보시라고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내부의 이야기들을 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그 업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제의를 받으셨다 들었어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래갖고, 네, 코칭 업계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례인지? 어떤 분께서 저한테 갑자기 쪽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바쁘고 굉장히 뭐 유명하신 분 같은데 제가 책을 써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물론 일단은 유명하지 않고, 네. 그리고, 제 책을 제가 직접 쓰고, 또 다른 분들한테 책 쓰기도 가르치는 글쓰기를 이렇게 지도하는 코치로서 살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제의가 오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호기심이 일어서 전화를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런 코치 업계에 이렇게 여러 분들, 보니까 굉장히 명망 있고 바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책을 내면 본인들 장사가 잘 되지 않냐, 강의도 잘할 수 있고 몸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써보시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책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쓰신 게 아니란 말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 제가 자료를 받고 이렇게 뭐 현장에서 여쭤보고, 그러면서 제가 좀 그 분야에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쓰는 거죠. 저도 좀 나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필 작가, 그러니까 네. 고스트라이터라고 하죠. 그분이 이제 이쪽 코칭 업계에서 몇 권 이제 잘 팔리시는, 그렇게 내다 보니까 이제 좀 리스트를 정리해서 전화를 이제 한 번 한 번 걸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 책을 써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P 회사의 A 대표, 책도 A 회사 P 대표인가 P 회사 A 대표, 그런 분들 책도 쓰셨고, 그리고 아주 그 코칭업계에서 유명한, 그 아주 높은 그 마스터 레벨을 이렇게 막 하신 그런 분들의 책도 어떤 출판사에서는 그분이 쓴 거 아니죠. 인터뷰 해갖고 제가 쓴 거 이렇게 정리해서 해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을 표현할 때 정말 저분들은 삶이 코치이신 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인데, 좀 앞뒤가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사실 정보로 다 전달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강의나 그런 삶이 사실은 좀 스스로 퇴색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가서 한번 그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를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본인이 책을 읽고 본인이 직접 두 손으로 타이핑하면서 글 쓰면서 이렇게 쓰신 책이냐고 한번 진짜 두 눈을 쳐다보고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시겠죠, 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요. 한 분은 제가 기존에 알던 분이고 한 분은 전혀 몰랐던 분이세요. 근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 책은 잘 나가니? 라고. 근데 그 표정이 그걸 왜 묻니? 묻지 말아줘라는 표현을 딱 표정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 자신이 안 썼나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제가 저한테 전화 오신 분한테 여쭤봤었어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 일반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강연하시고 코칭하시느라 바쁘신데 틈을 내서 책까지? 라고 했는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책은 어떻게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대답하나요? 라고 했더니 저한테 또 이거 영업 비법으로 가르쳐 주신 게 그렇게 좀 떨떠름 하시면 이게 공저식으로 넣어놓고 본인이 다 정리하고 그 대신 인쇄만 가져가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 업계에 또 노하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좀 그나마 그 정도 얘기하신 건 전 좀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작업을 하고 소스를 준 것까지는 사실일 수 있으니까 공저라는 게 몇 프로의 어떤 노고가 같이 포함되어 있냐는 비율의 조정일 뿐인데,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누군가를 대피시키고 끌어들여서 그런 작업들을 시키고 그 사람의 필력을 기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 인명만,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냐마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갖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데 활용한다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코치로서도 그렇고 작가로서도 그렇고 인간으로서도 사실 그 원칙에 벗어난 그런 행위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있죠. 스티브 잡스나 네. 이렇게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나 이게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 경우에 필력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가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좋은 위인전을 쓰는 그런 편집하는 편집자나 인터뷰어를 갖다가 섭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노력들을 했다는 걸 그 안에 분명히 기술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승호 씨가 그런 인터뷰 쪽 책을 많이 내시는데 분명히 그 공저자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 실제 사실을, 진실을 진실로 수면 위로 올리는 노력들이 계속 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어떤 계속 변칙의 세계에서 어떤 지적 허영의 시대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로 하고요. 전 변칙의 세계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꿈꾸는 만년필에서 왜 꼭 작가 정신까지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식으로 코칭이 이루어지나요? 글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밑바탕에 그냥 진실이라는 내용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말을 해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물론 그 순간에는 달콤한 말로 속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속지는 않잖아요. 네. 한 사람을 여러 번, 네, 언젠간 걸리죠. 여러 사람들을 한 번, 네, 속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인다는 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사유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게 말도 마찬가지고, 저는 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진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책을 내도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됐을 때, 그리고 진실한 행동을 했을 때, 말 하나, 글 하나가 한 줄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원칙 같은 이야기들은, 이렇게 빠르게 혹시 성과를 내고 남들이 이렇게 뭔가 막 부추기는 사회에서는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유혹에 흔들리고, 그래서 저는 그만큼 더 반대로 진실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바보 같은 걸음을 하고 있는 거야라는 그 속에 저는 세상을 올바르게 하는 답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게 꿈꾸는 만년필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꿈꾸는 만년필. 네,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3회차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주에 안내해드렸던 예고편으로 말씀드렸죠. 김철환님의 페이스북 장사의 신이라는 책을 갖다가 가져왔습니다. 페이스북 장사의 신? 페이스북으로 장사가 가능하나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란 게 그냥 요즘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많이 사람들이 쓰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속에서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오, 멋진데요? 그렇죠. 보통 요즘에는 기업들이 소셜 네트워크 시대라고 해갖고 하나씩 페이스북에 페이지는 하나씩 다 갖고 있는 추세긴 하거든요. 근데 기업들은 마케팅 팀이나 홍보팀, 커뮤니케이션 팀들이 있는데 이런 팀 없이 그냥 개인이 자기의 삶을 영위하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비즈니스하고 또 연결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노하우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숨은 노하우들, 아무나 알 수 없는 노하우들 공유해 주시겠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강 근처에 사시면서 본인의 어떤 자연 생태계 먹거리를 공유하시는 분, 소셜 농부이신 분도 있고 이런 생선을 섬에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꽃집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예가, 공예가이신 분도 있고, 소셜 뮤지션, 음악 작곡하고 이렇게 공연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술품 경매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이 이 속에서 이제 자기의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비즈니스를 엮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장사만 생각을 했는데요. 예술까지, 문화, 음악, 미술까지 연관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관심 있고 그 관심에 또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식으로든 일이 또 활성화되고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팁 같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는 게 기존에 이제 블로그 같은 거에는 관심 뭐 검색어라든지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놓고 그걸 RSS라는 형식으로 구독을 받지 않으면 사실 개인들이 계속 메일을 받거나 정보를 받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직접 계속 찾아 들어가야 수고가 생기고. 그런데 페이스북은 내가 일단은 서로 어떤 친구처럼 이제 추천되고 그런 서로 연결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올린 글들을 다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본인의 타임라인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들이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올렸구나, 어떤 내용을 공유했구나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 최규문 대표님이 트위터보다는 페이스북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내 타임라인에 남아 있어서 추적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것도 있고 여기에 가장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 프로필을 통해서 본인의 실명으로 공개를 많이 되거든요. 네, 실명이죠. 그렇죠. 근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갖다가 한 사람이 무한대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괴담이 유포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조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말하는 시발단 이렇게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여론을 흐려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에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할 수밖에 없죠. 익명으로 활동을 해도 그냥 뭐 연예인 이쁜 사진 하나 걸어놓고 막 뭐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막 이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지만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페이스북은 자기 프로필과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내 지인의 추천이나 본인 지인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활동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최대한 많이 또 정제되는 이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트위터랑 페이스북이랑 그렇게 큰 차이를 저는 몰랐었는데 그런 지인에 대한 추천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글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궤적, 오늘 뭐 뭘 먹었고 누구와 있었고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만 하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그것들을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죠. 저는 프로필 사진 업데이트를 한참 늦게 했거든요. 여기에 그런 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사진도 안 떠 있고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도 안 보이고 글도 이상한 거 올리면 벌써 수상한 느낌이 벌써 들죠. 실제 얼굴 현장에서 봐도.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최대한 정보를 많이 공개하는 게 좋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 꼭 올리고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라. 그리고 직업, 직장, 거주지, 출신 학교 이런 관심 분야 등도 공유하는 게 좋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친근감을 느끼거든요. 이 사람 이런 영화 좋아하는구나, 이런 음악 좋아하는구나, 이런 책 읽었구나. 그럼 훨씬 더 그 사람이 친근해지죠. 네, 저도 예전에 책을 샀을 때 지은이의 고향이 완도라는 거 보고 그냥 고민 없이 책을 샀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공통점을 찾는 거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어떤 인연, 제가 이제 저희 꿈만필 분들한테 미션을 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인맥을 맺어라, 인맥 관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벌써 어떤 장사를 위해서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인맥이라는 게 언제든 끊길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인연이 그렇죠. 아닌 인맥은. 그렇죠. 꼭 내가 꼭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하기위해서 찾아놓고 연결해 놓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꿈만필 미션 중에 하나가 인맥 관리와 인연이 되기의 차이가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그 에세이를 써달라고 그렇게 미션을 드린 게 이 책 속에 그렇게 정말 이 속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속에서도 이분들이 소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다가가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책들을 통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이 미션을 같이 드렸었던 거고요. 여기에 보면 관계 맺기에 어떤 인연이 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필이 잘 정리된 사람. 그래서 거꾸로 본인 사진을 없고 실명을 쓰지 않는 사람은 사귀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꿈만필 분들 처음에 SNS나 이런 거 시작하셨을 때 정말 내 프로필 내가 한번 어떻게 다듬어 놨는지 한번 또 점검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만 하고 누가 저런 얘기했대라든지 뭐 뉴스만 뭐 퍼나른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자기 걸 나누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진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소통에 적극적인 사람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친구 숫자가 많은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개개인이 뭐 이렇게 인연을 맺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는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몇십만 명을 알고 있어. 그럼 뭐 합니까? 정말 필요하고 서로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면 그게 건강한 관계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인연을 맺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순서가 기다릴까요? 아무래도 인연을 맺었다면요. 그 다음에는 그걸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알았구나라는 거는 그냥 머리로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손품을 팔고 어떤 그 분야의 내용들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규칙, 성실, 어떤 꾸준함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규칙을 정하고 컨텐츠를 올리고 그럼 끝. 여기서 또 이제 실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에 그 박지영 님이라는 분이 나오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푸른 창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인데 처음에 이제 오프 모임에 가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에 제가 푸른창 레스토랑 박지영 대표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게 방문해 주세요. 오시면 할인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는데 큰맘 먹고 용기 내서 인사를 했는데 반응이 이제 썰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레스토랑이지만 내가 내 가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 모였을 때는 굉장히 자기 자랑질 같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아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계속 보면 오해를 풀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지지만 만남과 헤어짐이 이제 즉각적으로 페이스북에서는 이루어지니까 이런 처지상이 굉장히 많은 걸 좌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주로 얘기하는 게 내가 정말 이야기하기 전에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람 사실 누구나 자기 이야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만큼 다른 사람을 거꾸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청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마음을 얻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더라. 그래서 호감을 얻는 최선의 방법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한테 좋아짐을 받는다는 건 그 전에 먼저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의 글이 좋아요. 당신의 삶이 내가 배울 점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감 표현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이스북에 통하는 역설의 진리라고 표현을 한 게 페이스북에서 마케팅을 하지 않는 것이 마케팅이다. 오. 네,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교훈을 딱 그 세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찾아오게 만들려건 먼저 찾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먼저 들어라. 자랑하고 싶다면 더욱 겸손하라. 이것이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스북 장사의 신 책 소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만년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책 소개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할 미션 책은 송준호님의 좋은 문장, 나쁜 문장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네, 그 말 그대로 좋은 문장은 어떤 문장이 좋은 문장이고 나쁜 문장은 어떤 문장이 나쁜 문장인지 이런 내용들을 구성을 한 책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실제 100페이지가 되지 않는 책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책 쓰기와 관련해서 책을 고르실 때 상당히 두꺼운 책들을 보시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좀 가벼운 책들을 통해서 하지만 소개 내용들이 뭐 한 장 한 장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읽는 것만으로도 좀 부담을 덜 하면서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차원에서 선정을 했고요. 처음에 꿈만피를 할 때 책 주문을 여러 권 했었는데 이 책이 있는 거예요. 보고 이거 미션 책 맞아? 이렇게 얇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초반이니까 또 이렇게 얇은 책이 좀 부담도 덜고 그리고 정보도 접하기 쉬운 차원에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두께만 보고 책의 깊이를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속에 있는 내용들로만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 몸에 익혀서
지금까지 내가 쓴 글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교정 교류를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문장, 나쁜 문장으로 저희가 관점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저희가 할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고 이 팟캐스트 녹음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 꿈꾸는 만년필에도 드디어 게스트가 나오시네요. 그렇죠. 팟캐스트 녹음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만큼 저희 그 코너로 같이 좀 규칙적으로 게스트분을 모셔서 뭐 글 쓰는 방법이라는 작가 정신에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게스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지난주에 방송이 나왔었죠. 김재웅님의 삼국지 인물전이라는 얘기 했었는데 마침 김재웅님께서 패친이셨는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또 좋은 시간 가져주시겠다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모시게 됐습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이 김재욱 작가님이 나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저희 집에 있는 삼국지를 요즘에 열심히 째려보고 있어요. 네네. 방송하기 전에 한번 읽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국지 인물전은 당연히 읽고요. 그걸 넘어서 삼국지 10권의 책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녹음할 때 그 얘기까지 같이 들으면 정말 이 저자가 너무 감동할 것 같아요. 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오고 목소리가 갈라지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김재훈님 모시고 저희가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책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글을 쓴다는 것들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지를 가장 최근에 신간을 내셨고 지금 화제의 어떤 인물이 되신 김재훈님 모시고 저희가 팟캐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요, 김재욱 작가님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팟캐스트 혹은 팟빵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29일 자정까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선정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 직접.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좋은 문장, 나쁜 문장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꿈꾸는 만년필이 성인 과정이 있고 또 주니어 과정이 있죠. 주니어 과정이 같이 진행이 됐어요. 이번 주부터는 약간 미션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주 미션은 본인들이 읽고 싶은, 담고 싶은 책 선정을 했었고요. 그 책에 대해서 선정 이유를 저희가 글을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선택을 했는지 그냥 내가 좋아서라고 끝낼 수 있는데요. 다른 많은 책을 읽었을 건데 분명히 그 책 6권을 선정한 이유로 조금 더 깊게 자신의 내면에 자신의 어떤 것을 마음을 건드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미션을 드렸습니다. 이런 미션 같은 걸 통해서 그냥 단순히 선정을 할 수도 있지만 선정을 통해서 내가 왜 선정을 했는지 나 자신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이 글들을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단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 책들은. 네, 그렇죠. 그래서 더 깊게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는지 코칭 관점에서도 네.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네. 작가님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본인의 마음속을 깊게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가 시험 주간이에요. 중간고사. 그래서 토요일날 열심히 하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과정을 운영하는 코치 입장에서도 그분들이 선정하신 책을 보면서 거꾸로 그분들의 삶, 그분들이 담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또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프 모임에 처음에 모셨던 오프 모임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 했었던 내용들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대로 작가 정신 두 번째 시간 변칙의 세계에 대해서 꿈을 파는 남자라는 책과 그리고 실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책 쓰기, 글쓰기 사례들 이런 내용들을 다뤘었고, 그리고 개인 브랜드를 높이는 차원에서 정말 인연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인지 그걸 페이스북 장사의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코너들 좋은 문장, 나쁜 문장, 그리고 삼국지 인물전의 게스트 김재욱 선생님을 모시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끝나고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매주 방송을 하는 게 저희도 사실은 도전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오디오로 또 소프트가 되는 부분들을 또 꿈만필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책 쓰기, 글쓰기 이런 작가 정신을 배우시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할 때는 이런 방송 없었는데. 네, 뭐, 또 내년에는 다른 분들이 더 좋은 어떤 콘텐츠로 더 제공을 할 수도 있겠죠. 꼭 우리뿐만 아니라 좋은 글들이 많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바람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어주신다고. 저희가 맨 처음 얘기 드렸던 그 꿈꾸는 만년필 오프 모임에서 작가님들이 쓰셨던 글 중에서요. 사강 안병열 작가님의 시, 세월호와 관련된 시 한 편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뵐 때 또 다른 코너로 뵙고요. 네, 오늘은 안병열 작가님의 시 마침표와 쉼표 사이라는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양정훈 코치였습니다. 신혜정이었습니다. 마침표와 쉼표 사이